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도 별일 없이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와, 근데 한국은 이제 진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적어도 저번 주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짜 이번 주부터 엄청 더워져서 이제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중간에 막 깨요. 보통 여름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를 보통 여름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더워지는 건 보통 8월부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7월부터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더워요. 왜냐하면 보통 6월에서 7월은 장마라고 해서 길게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장마가 빨리 위로 올라가 버렸대요. 위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마로 인한 비가 내리질 않아서 아주 조금밖에 내리질 않아서 7월부터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특히나 날이 엄청 더워서 밤이 되어도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그래도 이런 열대야가 8월부터 시작되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7월부터 그냥 열대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밤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고 있어요. 원래 제가 에어컨의 찬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웬만하면 그냥 선풍기만 틀고 자거든요. 집에서도 보통 그냥 선풍기만 켜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낮에는 제가 아직 에어컨을 안 켜고 있지만 밤에는 에어컨을 안 켜면 진짜 잘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장마라는 게 원래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번에는 장마가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가 장마 시기이기도 하고 원래 장마라는 게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름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장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이 장마 시기이니까 오늘 한번 한국의 장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잔말 말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장마는 그냥 평상시에 보통 내리는 비랑은 다릅니다. 보통 비가 내리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내리고 말잖아요. 근데 장마 시기에 오는 비는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내립니다. 장마라는 말은 순 한국어인데요. 여기에 있는 장은 한자 길다라는 뜻의 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는 옛날에 비를 뜻하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어 붙이면 말 그대로 긴 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장자만 한자로 써서 길장에다가 마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순 한국어로 장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까지 이 장마가 계속됩니다. 이 시기에 하늘에서 계속 비구름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계속 비구름이 만들어지는지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름이 되면 한국의 남쪽에 있는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차가운 공기가 더 힘이 세겠죠. 그래서 한국의 겨울은 추운 겁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 태평양 쪽에 있던 아주 뜨겁고 습한 그런 바람이 훨씬 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바람이 위로 점점 올라오는데 이때 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때 길고 진한 비구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 때문에 장마 시기에 한국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이 두 공기가 만나면요,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두 공기가 만나는 경계선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경계선, 이 선을 장마전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장마전선은 제주도 같은 한국의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서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공기가 점점 더 위로 이기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장마전선이 점점점 북쪽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뜻의 북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기예보에서 장마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상하면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에도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로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더운 아래쪽의 공기를 이기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보통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하지만 꼭 겨울이 되어서야만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직 여름인데도 조금 더 아직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거나 좀 더 세져서 이 찬 공기가 밑으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공기가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하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기예보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서울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월 말부터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부르고 이 장마 현상이 계속되는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마 현상 때문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라고 불러요. 장마에다가 시옷을 붙여서 장맛비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는 한국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 근처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그리고 대만, 또 중국의 동쪽 부분, 이런 쪽도 다 장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장마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국은 그냥 긴 비라고 해서 장마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매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의 매는 저번에 사군자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매화의 매입니다. 그리고 우는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매화비라는 뜻이 되겠죠?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인데 왜 매화비일까요? 물론 매화는 겨울에 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화가 피고 진 다음에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가 매실이거든요.
근데 이 매실이 딱 알맞게 익는 6월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 매실이 익는 시기에 내리는 비라고 해서 매우라는 한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 매실이 익는 시기에 비라는 말, 그냥 긴 비라는 말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들으시면 아마 대만이나 일본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기도 하고, 오, 이런 부분은 다른데 흥미롭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장마철이 오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대한민국의 1년치 강수량의 3분의 1이 이 장마철에 온다고 합니다. 강수량이라는 건 비가 내리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의 3분의 1이 이 장마철에 내린다는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피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한국의 강수량의 3분의 1이나 되는 양이 장마철에 내리니까 이만큼 충분하게 비가 내려야 나중에 농사 짓고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또 봄에는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한번 장맛비가 가득 내리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해서 이런 농사를 짓지 못할 때 이거를 가뭄이 난다고 하거든요. 가뭄이 나면 제대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 비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가 반갑지는 않아요. 비가 왔을 때 막 엄청 기쁘지는 않죠. 하늘도 우중충해지니까 기분도 좀 꿀꿀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기분만 좀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작은 피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선 습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축축하고 눅눅해집니다. 옷이나 이불 같은 거 빨래하고 나면 햇빛에 말려져서 뽀송뽀송해지고 완전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세제 냄새도 나니까 향긋해지죠. 이렇게 잘 빨래가 되고 잘 마른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근데 장마철에는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하니까요. 구름 때문에 햇볕도 다 가려지고 공기도 습하기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눅눅하게 옷이나 이불이 마르면 여기에서 쉰내가 나기도 합니다. 쉰내라는 건요, 뭔가가 상해서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날 때 이걸 쉰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밥 같은 음식이 상하면 쉰내가 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식이 상했을 때 이거를 쉬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밥을 오랫동안 밖에 놔뒀더니 밥이 쉬었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식들이 금방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음식이 쉬면 거기에서 쉰내가 납니다. 아, 이 쉰내 정말 끔찍하죠? 근데 옷은 그렇게 음식처럼 상하는 게 아닌데 왜 쉰내가 날까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옷을 입으면 우리 몸에 있던 땀도 옷에 묻고 피부 바깥쪽에 있는 각질들이 옷에 묻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습하면 곰팡이들이 생겨나면서 이 땀이랑 이 피부에 있던 각질들을 곰팡이들이 먹고 자랍니다.
음, 정말 그러면 쉰내가 풀풀 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쉰내도 싫은데, 그게 이런 곰팡이나 세균들의 냄새라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름은 온도가 높아서 고온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다습하다고 합니다. 고온 다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자라나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곰팡이랑 세균들이 자라나는 걸 번식한다라고 해요. 꼭 곰팡이랑 세균만 번식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도 아이를 낳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점점 더 우리 사람의 숫자를 더더욱 늘려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번식을 합니다. 고양이나 토끼, 그리고 개미 같은 곤충들도 번식을 해요. 마찬가지로 곰팡이랑 세균들도 다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곰팡이랑 세균들이 잔뜩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에서도 쉽게 쉰내가 나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빨리 상합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빨리 쉬어요. 네, 그렇게 빨리 쉬기 때문에 음식들을 잘 보관을 해야 해요. 조금만 밖에 놔둬도 금방 음식들이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잘 해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리 나름 이렇게 조심해서 냉장 보관을 잘 해도 음식들이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상하더라고요. 아마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음식들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날 음식들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을 써서 익히는 음식 말고 그냥 음식 그대로 보통 먹는 것들을 날 것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시미, 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날 것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참 회를 좋아하는데요. 이 여름에는 웬만해서는 회를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 여름이 오면 보통 뜨거운 음식보다는 좀 차가운 음식이 먹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회도 더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아주 더운 여름에는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더더욱 상한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보관을 잘 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벽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름은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벽 같은 곳에도 곰팡이들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창문을 자주자주 열고 창문 밖에 있는 공기랑 안에 있는 공기랑 자꾸 이렇게 바뀌게끔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공기랑 밖에 있는 공기를 바꾸는 거, 이거를 환기라고 합니다. 우리 여름에는 이런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끔 자주자주 환기를 해줘야 해요. 근데 환기를 잘 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지만 어떤 집들은 환기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이 딱 이렇게 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집이었어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작은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창문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문 자체가 엄청 작았던 거는 아닌데요. 좀 창문이 크게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 그런 창문이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기계를 사야 하는데요. 이걸 제습기라고 합니다. 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제습기예요.
이런 식으로 날씨가 많이 습한데 환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습기를 자주자주 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혼자 자취를 했을 때에는 제습기를 사서 이런 장마철에는 거의 매일매일 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름에는 습도 관리를 참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 때문에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이 비 자체 때문에 오는 피해도 참 많습니다. 비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내리면 농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비가 내리면요. 사실 과일 같은 것들이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비도 아무래도 막 하늘에서 이렇게 세게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채소 잎 같은 게 막 뚫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잎 같은 게 뚫리지 않아도 과일 같은 것들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과일이 무를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물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밍밍해지고 맛도 별로 없어지는데요. 그냥 좀 맛이 없어지는 정도면 다행인데 그걸 넘어서 아주 그냥 물컹물컹하게 물러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과일을 많이 팔 수가 없겠죠? 팔 수 있는 그런 과일 수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과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과일 값이 좀 비싸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고생을 할 것이고 이 농부들이 만들어서 파는 과일들을 먹는 우리들도 과일값이 비싸지니까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산에 있는 흙들이 물을 계속 머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흙이 무거워지고 또 부드러워져서 약해집니다. 그렇게 계속 무게가 쌓이고 약해지다 보면 이 흙이 결국에는 무게를 견디지를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산에 있던 흙과 바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던 나무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 근처에 살고 있다면 이런 산사태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는 원래도 비가 많이 내리지만 특히나 더 심하게 내릴 때가 있어요. 이걸 집중호우라고 부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폭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다른 한자를 쓴 단어들인데 폭우는 폭력적인 비라는 뜻이고 그리고 호우는 좀 이렇게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막 이렇게 드센 거 그런 거를 뜻하는 호자인데 그래서 호우인데 결국에는 폭우, 호우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호우가 내렸다, 폭우가 내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도 폭우가 예상됩니다.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런 말들 둘 다 사용합니다. 근데 호우라는 말은 다른 단어들이랑 같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이걸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집중폭우라는 말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집중호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기예보에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면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강이나 바다 근처 같은데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밖을 너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먼 곳에 갈 예정이라면 이 장마 시기는 좀 피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일기예보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냥 살짝 많이 내린다는 걸 알고 있고 일기예보 자주 보고 조심해야 되는 정도면 주의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폭우 대신에 호우를 붙여서 호우주의보 이런 식으로 말해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웬만해서는 밖에 많이 안 나가고 일기예보도 잘 체크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보라는 것도 있어요. 경보라는 건 주의보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이럴 때도 호우를 붙여서 호우경보라고 합니다. 호우경보라고 하면 비가 아주 많이 내릴 테니까 정말 많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우경보까지 내리면 진짜 가능하면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회사에서도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한국은 이런 식으로 재난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그나마 엄청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회사랑 학교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경보는 진짜 심각한 거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 아니면 그냥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이랑 바다 근처에 갔다가 진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진짜 주의보보다도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보까지 났으면 침수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침수로 인한 사고, 침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침수라는 건요, 물에 잠기는 걸 뜻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침수 사고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덜 나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요즘 환경 오염이 많이 돼서 그런지 갑자기 원래보다 심하게 비가 내릴 때도 있어서 침수 사고가 심각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3년 전 2022년도에는 비가 심각하게 많이 와서 여러 곳이 침수가 됐었어요. 아예 도로가 침수되기도 해서 차들도 많이 침수됐습니다. 이때 침수된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혔는데 이 사진이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차는 아예 침수가 되어서 잠겨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냥 평안하게 핸드폰을 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입니다. 이게 참 웃겨서 여기저기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사건 이런 거를 우프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뭐 다치거나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서 사람들이 웃고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정말 유명해져서 웃기니까 유명해져서 영화 포스터로 여러 번 패러디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버전의 패러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전에 이걸 보고 저도 참 웃겼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진짜 유명해져서 어떤 뉴스에서는 이분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차는 침수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냥 마음이 차라리 편해져서 편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가 물에 잠겨버린 걸 침수차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차가 침수돼서 침수차가 돼버리면 이 차는 정말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라는 차를 타고 계셔서 이 사진이
제네시스 짤이라고 유명해졌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차 좀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이 쓰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새롭게 차를 잘 사셨을지 궁금하네요. 음. 자, 어쨌든 이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크게 여기저기서 침수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비가 이때 너무 많이 와서 여기저기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예 반대로 그때와는 다르게 장마전선이 너무 빨리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장마전선이 빠르게 북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가 안 내려서 비가 덜 내려서 그거는 좋지만 비가 덜 내리는 대신에 더운 공기가 더 많이 빨리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공기는 습하기 때문에 비만 안 내렸다 뿐이지 사실 엄청 습하고 찝찝하고 눅눅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 더운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이게 참 슬픕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장마가 빨리 지나가 버렸으니까 더운 여름을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듣자니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예전보다 여름이 훨씬 더워졌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나라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엄청나게 덥지는 않나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때에는 시원한 물 자주자주 드시고 그리고 따가운 햇볕, 강한 햇볕을 땡볕이라고 하는데 땡볕을 잘 피해서 시원한 곳에 잘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양소 있는 그런 음식들 잘 먹어줘야 해요. 그런데 잘 익혀서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댓글 읽기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엘리자베스트님 댓글을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말을 정말 빠르게 하시네요.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그래서 속도를 0.5배로 줄이고 가끔은 멈추기도 해요. 선생님의 말을 따라 읽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지는 않고 있어요. 한국어 자막과 러시아어 자막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여기 답변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중급 에피소드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급 에피소드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급 에피소드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꼭 초보자 에피소드만 들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초보자 에피소드에서도 항상 다 듣고 나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중급 에피소드도 꼭 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중급만 보는 건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보자 에피소드는 중요한 단어들을 따로 이렇게 제가 자막 위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급 에피소드를 들으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단어를 번역하지 않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번역하느라 자꾸자꾸 멈추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쭉 한번 들어보면 그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귀가 뚫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듣다 보면은 귀가 좀 뚫려요.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어떤 말투, 그리고 끝날 때 쓰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이에요. 뭐뭐 하곤 합니다. 뭐뭐이긴 해요. 막 이런 식의 어떤 문법들을 자꾸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거,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급 에피소드는 초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의 말에 익숙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속도를 느리게 해서 듣는 것도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빠른 속도에도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말을 할 때 느리게 말할 때랑 발음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엄청 중요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할 때, 평상시에 말할 때에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니까, 그니까 이 정도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좀 발음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말하면 실제로 발음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에 익숙해지면 중간에 그니까 이런 말이 안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말했을 때 그 발음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연음이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음이라서 연음이라고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음이 많아요. 앞에 있는 자음이랑 뒤에 있는 자음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기도 하고, 앞에 자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 자음이 뒤에 가서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예 막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천천히 말하는 영어에 익숙해졌다가 빠르게 말하는 영어를 들으면 진짜 실제로 발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댓글에도 그냥 빠르게 말해달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꽤 많이 달려요.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빨리 말해버리면 다른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 콘텐츠랑 다를 게 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예능 같은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국에도 그냥 보통 한국인들이 보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인들이 그냥 듣는 팟캐스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속도로 후루룩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천천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댓글로도 그냥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말하는 속도에 익숙해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도 이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야 실제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대로 빠르게 말할 때 발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발음도 달라지고 인토네이션도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그래도 천천히 말하게 되면 좀 인토네이션을 약간 과장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천천히 이야기한다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발음도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달라지는 데다가 무엇보다 인토네이션이 많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빠르게 말하는 거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제 말을 따라 하실 때에도 천천히 말하는 거를 따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서 더 한국어를 잘하고 발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빠르게 말하는 이 빠른 말의 발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그 빠른 영어 단어 같은 거를 듣고 그거를 똑같이 말하려고 할 때 혀가 막 꼬이거든요. 막 이렇게 혀가 꼬이는데, 그렇게 혀가 꼬이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속도 그대로 그 발음을 하려고 엄청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속도만큼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엄청 노력을 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할 때 발음이 살짝 다르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천천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천천하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중급 에피소드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속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려우신 분들은 초급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 초급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말들을 따라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초급 에피소드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주는 그런 단어들은 좀 익히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익힌 그 단어들을 가지고 중급 에피소드에서 이 단어들을 내가 좀 들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자막을 켜놓고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급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제가 앞으로 단어장을 좀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랑 일본어, 중국어만 올리고 있지만 만약에 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장을 내 언어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따로 외울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초급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서 댓글 하나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장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댓글에 장마 이야기들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뭐 그런 곳에 살아서 장마가 있다면 장마에 대한 다른 점, 한국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라에 장마가 아닌 다른 어떤 특이한 비 같은 게 내리거나 특별한 기상현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이 영상에 대해 바라는 점이나 뭐 아니면은 좋았던 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번에는 댓글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정말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열면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주소에서 제 수업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짜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만나요. 안녕!